소개를 받은 인하대 국어대학 학장 임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모임에 초청을 받고 난 다음에 받은 강의 제목이 마을 기반의 통합 돌봄, 마을 목표에 대한 쪽 부분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또 여기에 근거될 수 있는 성서 말씀을 잠깐 제가 찾아봤는데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거가 히브리서 13장 16절 부분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산이나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상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돕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고 제사고 어떻게 말하면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 핵심을 잊어버리니까 교회의 설당이 갈수록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모이는데 사회에서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목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모이긴 모이는데 근데 하는 얘기가 보면은 하나는 모여들지 않고 또 그것이 세상이 내가는 가치하고 다르냐면은 별 다르지 않고 주목을 못 받는 거죠. 새로운 게 없는 거고 실제 보면은 오히려 세속 속에 묻혀서 교회가 자기의 성스러움을 잊어가는 것이 지금의 한국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다.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성찰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신앙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해결된 건 아니고 또 재확산의 위험성 여전히 있습니다. 보면은 초기 방역에 성공적인 대처를 했지만 벌써 3년째 길어지는 상황 부분이고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사망률이 높아서 평소에 어떻게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냐 하는 것들이 사망률을 낮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한국의 의료 체계를 보게 되면은 어르신들의 돌봄, 만성질환 관리 부분들이 이제 세계에 있는 따로 특히 의료 선진국과 비춰 볼 때는 썩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가 위기에 처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의료 체계가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소견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의 뿌리가 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제 2025년이 되게 되면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 되면은 65세 이상이 이제 1,000만이 되는 거죠.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인구 구조가 이렇게 그전에서는 사실 어린애들, 청년들이 많은 전통적인 피라미드 구조였는데 2040년, 50년이 되게 되면은 이제 역피라미드 인구조가 되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베이비 부모 세대가 65세 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같은 연령대에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같은 나이를 갖고 있는 연령층에서 제일 많은 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줄어들고 고령층은 늘어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65세 비율을 보게 되면은 일본 다음으로 2030년 정도가 되는데 이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를 보게 되면은 일본보다도 더 기울기가 가파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2040년, 50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마저도 지치고 초초 고령 사회에 전면에 들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미 중요한 학술지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많이 제시되는데요. 2030년에 OECD 국가 중에서
90세가 넘는 기대 수명이 90세가 넘는 최초의 국가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 수명이 93.6세.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대 수명이 90세가 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90세가 넘는데 보면은 네네. 한국 여성 대단한데 한국 남자도 90세 넘지는 않지만 86.4세로서 약간의 차이는 있죠. 세계 1위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보면은 기대 수명이 긴 국가이다. 근데 이렇게 수명이 길어진 것은 경제 성장, 교육의 효과니까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사회 전체로 보면서는 굉장히 달갑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른들한테도 마찬가지 부분인데, 요즘은 이제 오래 사세요 얘기하게 되면요 별로 갖다가 달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이 들어서 욕보란 얘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대 수명은 늘어났는데 65세 이상이 되고 난 다음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 나이는 그다지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전까지 건강한 나이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이제 90살까지 됐으니까 거의 한 25년, 2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살아갈 일이 막막한 겁니다. 실제로 보면 소득도 보장이 안 되고 여러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데 아파서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보면은 가족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태산이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직접 보면은 식사를 준비하기도 어렵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데 여성조차도 사회 참여를 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집에 혼자서 두기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부모님을 모실지 그렇지 못할지가 굉장히 불투명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노후가 불안한 부분들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점점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1인 1가구가 전체 가구 형태에서 가장 두드러진 형태라고 하는 거니까 전통적인 형태인 공동체 형태인 가정마저도 해체되고 지역 공동체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공동체가 해체돼서 결국은 혼자 살아가야 되는, 노인들 같은 경우는 독거 노인들이 도시에 고립된 섬처럼 혼자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일상화되고, 또 고독사를 통해 갖고 사망하셨는데 보면은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이미 다 시신이 썩고 또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에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현실인가, 가슴이 굉장히 아픈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또 일상화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되게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만성 질환이 많이 생겨서 3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차지하는 비율 같은 경우도 이제 40%를 넘기게 되기 때문에 질병이 없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고 나이가 들게 되면은 다 65세 이상이 되면은 질병이 다 생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자동차는 10만 킬로가 그러면 품질 보증 기간이다. 근데 사람은 40세가 품질 보증이다. 일주로 보면 그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 질병에 노출되기 때문에 건강 관리하지 않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 질병에 많이 노출된다. 근데 건강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 질병에도 노출되고 장애도 생기게 되고 또 보면은 일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동반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을 모시기가 쉽지가 않고 또 고령층들이 건강을 관리를 해야지만 젊은 사람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 이게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르신들 굉장히 도시에서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정신장애인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우리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이 보면은 상당히 짙은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돌볼 수 있는 구조가 있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개는 집에서
제대로 돌봄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장기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비율 같은 경우도 딴 나라보다도 높다. 그러니까 장기 입원된 기간도 길다. 그리고 장기 입원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족이나 지역사회 품으로 돌아오고 싶도록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가족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고 지역에 돌볼 수 있는 구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해 간 다음에 좋다 하더라도, 좋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려도 가족들의 반응이 보면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왔을 때 어떻게 돌보지? 라는 그 걱정 때문에 돌보는 것을 사실 보면 두려워하는 거죠.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가기 싫고 현대판 고령장에 나가고 그 속에 그것만 가기 싫은데 가족들 돌볼 수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친구 중에 요양병원에 갔는데 더러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게 마지막 갈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다고 하는 거죠. 설사 요양병원에 가서 좀 좋아진도 가족들한테 연락하면 가족들이 더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 난리를 다시 반복하지? 이 생각 때문에 반길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고 또 장애인을 돌봐야 되는 가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이상의 지옥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산다. 장애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번 이제 고령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장애인들의 관리 실태가 어떠냐 하는 것들이 자세히 좀 드러났는데, 경북에 있는 한 정신요양병원이었는데 여기 103명이 입원해 있었는데 101명이 감염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 나왔던 부분이 이 정신요양병원이에요. 이송을 위해서 잠깐 카메라에 잡혔는데 젊은 여성 있는데 다리가 말라 들어가고 앙상하게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해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저는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보면은 얼마나 걷지 않았으면 저렇게 다리가 말라 들어갈까. 결정하면은 제대로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런 경우에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젊었을 때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정신요양병원에 입원했으면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고, 한번 돌아가서도 대개는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일과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면 경제 성장이 된 다음에 소득이 올라가면은 그 사회에서 먼저 성장한 부분들이 인권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장기 입원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문제가 사회에 있어서 줄기차게 그러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사회에 있어서 생기기 시작을 하죠. 실제로 보면은 이태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사실은 30년 앞서서 그런 것들이 시작됐습니다. 1980년대에 정신장애인들의 장기 입원 공공병원을 폐쇄하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낮은 정도의 소득을 보일 때도 보면은 우리는 소득이 올라가면 3만 5천 불 정도가 되는데, 보면 이거보다 훨씬 낮은 정도에서 딴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문제를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의제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문제에 우리는 둔감한 거죠. 실제로 보면 이태리 쪽에서 장기 입원 시설을 폐쇄할 때 나온 슬로건이 뭐냐면 자유가 치료답니다. 가족한테 돌아가는 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런 자유가 사람들한테 오면 치유 효과를 지닌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진리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거 자체가 보면은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문가 영역에서 또는 또 신앙적인 직감을 통해서 느끼죠. 실제로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뭐냐면, 교회가 치열하게 싸웠던 거는 70년부터 90년에서는 독재 정권은 열심히 싸웠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분야 쪽에서는. 그러나 생활 곳곳에서 보면 사람들을 옥매이는, 그러면은 사슬바다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왜 관심을 못 가질까요?
사람들을 고통스러워하고 보면은 삶의 부담 때문에 보면은 자살을 선택하는데 자살이 1년에 3만 건이 넘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사람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면 자살을 선택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사람들이 절망하고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관심을 못 가질까요? 전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정체성의 위기 공분 그렇답니다. 우리 이웃들 일상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관심을 못 가진 거죠. 이 소득이 증가되면서도 불구하고 각 나라에서 평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극히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웃과의 관계 부분에서 10점 만점에 보면은 1점 정도도 안 주는 게 한국 사회 현실들이에요. 그만큼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군가 지역에서 관계망을 만들고 사람들을 돕고 하는 노력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까? 보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사회적 관계가 뭐냐면은 사실 일요일 날에서는 다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실제로 보면은 돕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사회적 노력은 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그 관계성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형식화된 거죠. 교회는 가긴 가는데 사실 보면은 그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그 말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황폐화된 것의 상당 부분은 시민사회에서 그동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불평등 구조로 빨아들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구조가 점점 심해져서요. IMF 이후에 이러한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는 부분들은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의 10%를 차지하는 상위 그룹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것은 미국과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불평등 구조를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은 신문지상에서 찾아보면 수독하게 많습니다. 유난히 가족이 동반 자살한 그런 경험들. 그들은 왜 보면은 절망할까? 네. 그 사람들의 절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소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가족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죠. 실제로 보면 저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보면은 담배마저도 굉장히 심각한 건강에 피해가 되는 부분들이 식탐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고 그것으로서 생길 수 있는 당뇨, 고혈압, 심지어는 암 이런 부분들이 사망의 주요한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은 소유하고 탐욕이고 모든 평가 기준 자체가 다 보면 물질적인 우선입니다.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면요. 기숙사 어떻게 보면은 배치하면 좋을까? 누가 기숙사 들어갈 수 있는 권한가 있을까? 학생들이 하는 일치된 대답은 뭐냐면 성적순으로 해요. 모든 게 다 성적순입니다. 실제로 보면 성적이 되면은 그냥 가까운 곳 자기 집에서 충분히 가다가 학교로 갈 수 있는데 기숙사 가는 권한도 다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보면은 성적순인 사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의료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단적으로 이제 정리한 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77년도에 시작된 다음에 89년, 12년 만에 전국 의료보험이 만들어진 거니까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빠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 체계가 정착된 나라가 찾기 힘듭니다. 그만큼 굉장히 그러면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의 성과를 보이는 부분들이 의료보험 체계인데 89년도에 만들어진 의료보험 체계가 지금은 그 만들어 나간다 30년이 지난 상태에서 제대로 잘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서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OECD 중에서 의료질 효율성 평가에서 바닥을 보이고 있는 거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 구조를 뭐냐면 지금 있는 체계가 보면 비교적 수가 구조가 낮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천 의료보험 되기 때문에 몇천 원만 가져도 그냥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료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을 정도로 보면 접근성, 병원의 문턱이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되지만 우리가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의료기관에 갔을 때 의사들은 어떻게 진찰을 하냐면은 수가 구조가 보면은 의료보험 도입을 할 때 시장 수가의 48% 정도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의료 체계가 원가가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의사들이 대처하는 방식은 급여 대신에 비급여, 보험이 안 되는 걸 집중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급여 중에서 환자들을 빨리빨리 보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환자를 보는 걸로 된 거죠. 진찰료하고 약 처방받고 검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질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몇 건을 했다는 것이 수가구조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보면은 보고 난 다음에 처방만 계속적으로 내는 겁니다. 자꾸 병이 생기니까 사실 보면은 이게 궁금해서 가잖아요. 왜 아토피가 생기고 애가 또 폐렴이 생기고 천식발작 생기고 궁금해서 가게 되면요. 자세히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손해라고 보니까 설명하는 거에 대한 수가는 없어요. 일주일 오면 그냥 봤다는 것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진찰실을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의사가 어떻게 오셨냐고 눈을 마주치고 난 다음에 자세하게 어떤 이유를 밝게 되잖아요. 눈을 안 맞춰줍니다. 눈을 마주치면 길어져. 화면을 보고 그냥 오셨습니까? 거칠게 인사를 하고 청구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병명, 약 처방 그리고 검사. 이거는 안 집어넣으면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깊숙합니다. 그것만 딱 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잘라버립니다. 일주일 오면은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간호사 옆에 와서 다음 환자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묻고 싶은 거가 많더라도 쌓이더라도 잘 못 묻죠. 실제로 보면. 근데 지금의 구조는 뭐냐면 병이 생기면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소득이 낮은 분이라든가 병원에 올 수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못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당뇨임에도 불구하고 당뇨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당뇨를 치료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이제 치료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못 오는지 그리고 또 당뇨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식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예방적으로 관리할 생각도 안 하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면 왜 떨어져 나간지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찾아오지 못한 사람이면은 의사가 직접 찾아가서 왜 못 오는가 실제로 보면 어떤 경우에서는 침상에서 일으켜서 병원까지가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돌봄은 가정목입니다.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보면 의사들은 주로는 환자를 하루에 보면은 6, 70명 정도를 봐야지만 비로소 의료기관에 운영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보면은 건성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의료양은 서비스 양은 굉장히 늘어나고 의료비는 청구권은 늘어나고 의료비가 보면은 점점 늘어나서 OECD 국가 중에서 8.7%로 제일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또 수가를 조정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저수가가 유지되어지면서 지금 있는 구조가 보면은 의사들은 많은 환자를 보는데 너무 힘들고 환자들은 또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고 이런 구조가 정착되어지면서 한국의 의료 체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비가 작년 같은 경우 특히 OECD 평균 의료비가 GDP의 8.6% 정도까지 육박했을 걸로 생각되어지고 그 이후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갚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2030년 정도 되면은 의료비가 GDP의 한 12% 정도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OECD 상위 그룹입니다. 조금 더 가게 되면은 미국이 되는 것 같이 의료보험이 전체 국민을 커버하지 못하면서도 전체 GDP의 16.7%까지 가는 게 미국이거든요. 우리가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의료비는 점점 올라가고
사회 부담은 넓어지는데도 사람들은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구조가 이제는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인구 피라미드 구조인데, 그전에는 젊은 사람들 많았었는데 이제 2030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65세 이상이 많은데, 저는 이게 한국 사회 중요하다는 부분이 65세 이상의 나이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건강을 잘 관리해서 질병이 생기는 나이를 75세 이상으로 밀어내야 된다. 그러면은 65세, 75세에서 건강한 연령이 유지되면은 젊은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산적인 노동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죠. 실제로는. 그래서 저는 고령화 사회 부분에 있어서 나이 든 사람들이 일정 정도의 사회에 있어서 생산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한국 사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돌봄이 문제인데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의료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돌봄과 복지수가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돌봄의 사회화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대개 가족들을 돌보는 부분들을 다 여성들이 돌보는 구조인데 불가능합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넓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지역 공동체가 그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나라를 보게 되면은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돌봄, 어떤 서비스가 있냐는 걸 파악하는 작업은 지자체에서 하고, 재정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돌보는 역할을 하는 쪽을 보면은 시민사회 그룹이 있으면 그 시민사회 그룹 쪽에 보면은 돌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그걸 대응할 수 있게. 거기서 말하는 지역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멤버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돌봄과 관련해서 이때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룹이 바로 교회다. 교회가 그 역할을 했을 때 서구 사회에서도 지금과 같은 돌봄 체계가 어느 정도 구축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요 의료복지, 돌봄, 주거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제 이전 정부 쪽에서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그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법제화되지도 않았고, 또 노인 장기형보험이나 건강보험 쪽에서 돌봄에 대한 것들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커뮤니티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자체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는 지자체가 보면은 전체 지자체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예, 지역사회 돌봄 부분인데,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게 되면은 의료 서비스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돌봄과 복지 또는 주거 서비스가 같이 결합돼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은 밥 먹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세 든 분인데 보면은, 그런데 할아버지가 보면은 하루 종일 집에서 보면 할머니의 온전히 보면 의존해서 살아가면 할머니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일종의 보면 나이 들어서 주로 많이 다투시는 거가, 사실 보면은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계속 보면은 돌봄을 받고자 원하고, 할머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체력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구조가 보면은. 그런 쪽 부분이기 때문에 딴 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자 안심주택이라고 해갖고 개인의 자기 방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침실이나 욕실이 있더라도 나머지 식사를 해결하거나 빨래를 해결하거나 다른 돌봄 서비스나 받는 것들은 공유 공간을 통해 갖고 보면은 살아가는 주거 공간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구조 자체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마을 자체가 살아가는 방식 부분들을 바꿔서, 왜냐면 그 전에 가족의 근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급격하게 좀 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고령사회의 진입을 바로 앞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